결제를 2차 수정문으로 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부장님 사람들 다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제정신이야. 아 근데 나 거의 다 와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할게. 이것도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떡볶이. 안녕하세요. 보도 다큐멘터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주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요.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일제일 산물이었던 호주제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적인 제도임을 인정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었죠. 이는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알린 유의미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법의 보호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 다큐멘터리에서는 정상가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조명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족을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의는 오랫동안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기반이 되었으며 4인 정상가족 모델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이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과연 아직까지도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 현실을 좀 본다면 4인 가족 형태의 모델은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그 통계 조사를 보면 1인 가구가 이미 이제 이 4인 가족을 앞질렀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흐름을 이제는 사회도 확인하고 있고요. 과거의 보수적 가치관이 점차 흐려지면서 가족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 불안과 주거비 폭등까지 더해져 결혼과 출산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실제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법적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비친족 가구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1인 가구 중에도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듯 졸업하면 취직하듯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라 믿었던 예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친구들은 사회적 정서적 안전망이다. 김하나가 늘 강조하던 이야기처럼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같이 살고 있다. 과일 깎아 먹으며 나누는 몇 마디 얘기로도 어떤 울적함이나 불안은 나도 모르게 털어버릴 수 있고, 함께 살면 그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힐 겨를이 없어지기도 한다. 집안 어딘가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 같은 것도 있다.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그와 섞여 함께하는 생활. 남을 이해하게 되는 만큼 나를 돌아보고 그로 인해 한 뼘씩 자라는 내 모습이 꽤 좋다.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건 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렸다는 사실이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로 번 내 돈으로, 내가 고른 집에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꾸린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좋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완전하다.
정형화된 생애 주기에서 벗어나 저마다 삶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의미를 규정하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규율하는 현행법 240여 개에 준용되고 있는데요. 협소하게 정의된 가족 개념이 여러 정책에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들은 제도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행 장사법상 연고자가 아닐 경우 장례를 주관하지 못해 결국 무연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피보다 진한 관계라도 법적 가족이 아닌 보호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 대부분의 주거복지 정책이 가족 단위로 설계돼 있습니다. 최근 비혼 인구가 늘면서 청년 행복주택 등의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또한 1인 가구에 그칩니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은 결혼 외의 방식으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이고요. 옆에 있는 앤디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은 1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과 현재 2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앤디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각자의 거주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세대주인 1인 가구고 이제 앤디 씨가 이제 세대주인 1인 가구여서 이때는 앤디 집에도 갔다가 저는 저희 집에도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집을 살 수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혼자였던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등학교도 기숙학교를 다녔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는 아예 집을 나와서 그냥 모르는 사람 집에서 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거주 형태를 직접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보다 조금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가족이나 다름없이 함께 살면서 무엇보다도 내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과 이 시기를 다시 내가 추후에 되돌아봤을 때 함께 기억할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사람이 되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활 동반자가 된다면 그러한 가족으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솔 씨가 평소에 축구를 취미로 하셔서 그날도 경기에 나갔던 날인데요.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일 끝나고 받아보니까 솔 씨가 많이 다쳤다. 지금 구급차도 왔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이런저런 크게 다친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전화를 주셔서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바깥에 있는 작은 대기실에서 그 선수분과 솔 씨의 소식을 계속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30분 넘게 기다렸을까요? 그쯤 지났을 때 솔 씨의 사촌이신 분이 오셨는데 솔 씨의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이 다 타 지역에 계셔서 당장 서울에서 올 수 있는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분에게라도 연락이 닿아서 급하게 와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뭐 MRI라든지 그런 검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의사와 면담도 할 수 있게 됐고 그 전까지는 정말 응급실에 도착은 했지만 올스탑인 상태로 외부인 2명이 솔 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솔 씨 어머니께서 오셨는데요. 솔 씨 상태가 그래도 안정되어서 한 사람씩 면회를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 동행하신 선수분 들어가시고 어머니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와서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솔씨가 무사한 건 너무 다행인데 만약 무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크게 다쳤더라도 영구적으로 다쳤더라도 혹은 정말 잘못돼서 생명에 지장이 있었더라도 저는 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접견했을 수 있겠다. 왜냐면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이번 일은 다행히도 잘 넘어갔지만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혹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오래 함께해서 솔씨를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뭐 의사와 면담하고 찾아봐줄 부모님이나 사촌 형제가 없다면 정말 우리 둘만 남아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갑갑한 마음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함께 사는 두 성인이 서로의 동의 아래 생활동반자 관계를 등록하면 정부는 이들에게 사회복지 혜택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이 법은 온전히 비친족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결혼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혼인은 사돈이 생기는 관계, 말하자면 집안과 집안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생활동반자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결합이에요. 사돈지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이제 결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 관계가 해소될 때, 혼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쌍방이 다 합의를 해야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지금의 구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안한 생활동반자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친구나 연인도 공공임대주택에 함께 입주하거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는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돌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 사망 시 장례 절차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족에 준하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생활동반자법의 핵심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201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매번 동성애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동성과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보수 세력에서는 동성혼 합법화의 단초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결국 제19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제21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발의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안을 실무자로서 만들었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동거, 특히 이제 뭐 동성 간의 관계에서 친구라고 하더라도 같이 산다는 거에 대한 사회적 터부도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법제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목소리,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동거를 한다거나 뭐 동성 간에 같이 산다거나 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조직이 컸었고 또 오해도 많이 받아서 뭐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뭐 이것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사회적 논의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짧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사람들한테 어떤 배경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성과 같이 살 방법을 열어둔다고 해서 다 같은 법이 아니다. 실제 생활동반자법 초안이 공개된 후 성소수자 단체들은 생각보다 알맹이가 없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상속 및 입양, 친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의료결정권, 공공주택 입주권 등에서도 아주 명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동성애 혐오의 피해자는 성소수자들만이 아니다.
동성애 혐오를 이유로 각종 인권 입법을 방해하면서 우리 모두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잃어가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정체성과 무관하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법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21대 국회에는 제가 발의한 법안, 그리고 저 말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발의만 되고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인 상정되고 이게 심의되는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지금의 국회법상 교섭단체 인 정당들에게만 있어요. 교섭단체라는 건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있는 정당을 얘기하고 그런 정당은 딱 두 개밖에 없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말하자면 이 두 당 중에서 한 정당이라도 이 법을 논의하자라고 마음먹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에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어떤 테이블의 법안 자체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인 가구 혹은 비친족 가구 중에는 노년 가구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돌봄 대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신다면 이제 이 법안이 논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소수자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이제 국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들이 극복하고 있지 못한 거죠. 일각에선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전통 가족 질서가 흔들려 출생률이 낮아질 거란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는 오히려 출생률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동거 관계를 인정하는 팍스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 반등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는 국가가 단순히 혼외 출산을 장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혼,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통 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미 가족 형태는 변화되고 있고 그 흐름을 지금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크기가 작아진 옷에 모든 걸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사회 변화는 다양한 가족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그 흐름을 이제 제도와 국가가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빠르게 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인 가구는 흔히 MZ세대의 생활 양식처럼 일컬어지는데요.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예상외로 7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며 노후를 홀로 보내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인 돌봄은 공공서비스와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전 인격적인 행위이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노인자 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노인 돌봄 정책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혼 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인가, 뭐 혼자 살든 또 다른 가족을 이루든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뭐 젊은 세대, 그리고 내가 또 경제적으로 활발한 세대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선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중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내가 뭐 특별히 원치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혼자 살게 된다거나 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서로의 돌봄이 간절하게 필요한 노인 세대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뭐 고독사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돌봄 비용이나 뭐 의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이성애적 결혼으로만 한정해서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가족 정책으로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또 재정적으로도 더 좀 재정적으로 알뜰하게, 그러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꿀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죠. 생활동반자법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나아가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결혼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책으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 역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2사람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적, 연령, 인원 등 다양한 관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보다 폭넓은 가족 구성권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키워드는 되게 양가적인 데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가족이 천형인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짐처럼 가족은 타고나는 것이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 되게 팽배한데 그걸 넘어서고 싶다는 게 이 생활동반자법이 지향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물론 내가 태어나고 속하는 가족은 있지만 이 한 개인의 존엄할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중심을 두고 내가 원하는 가족을 원하는 개인과 가족과 가족도 아니고 개인과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뭔가 어떤 분들께는 이런 얘기가 뭔가 내가 알았었던 세상이 흔들리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 과거의 어떤 세상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달라졌다고 하는 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 법이 뭔가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늘 세상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법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내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 이제는 이 법에 대해서 더 많은 적극적인 동의와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될 당시 장유유서 같은 전통이 무너져 사회에 큰 혼란이 올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살아가기 벅찬 시대에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개인적인 시도들을 최소한 제도가 방해해선 안 될 겁니다. 더는 국가가 제단해놓은 삶의 경로가 아닌 국민 각자가 선택한 행복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어. 맥주 마실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맞긴 맞아. 아니 근데 내가 딱 알려줄게. 장님이 잘못한 게 맞아. 뭔데? 나도 알려줘. 알려줘. 그래도 너무 긴 얘기. 한 번만.